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첫날인데 장이 좀 좋지는 오늘 않은 상태네요. 아직 좀 장 끝나려면 1시간 남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좀 좋지 않고, 시장은 일단은 이따가 좀 끝나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게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밀린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기사들도 이제 웬만하면 다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에서 아이디어들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말에 이제 흘러나왔던 뉴스 중에 제일 큰 게 저기 현대차 인도법인 주말에 이미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IPO 서류 제출한다, 신규 상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서류 제출했다고. 정식적으로 현대차가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인도법인 상장할 거다. 그러면 누구누구 수혜다. 그런 것까지는 한번 다 공부를 해봤고, 역시 오늘 그 중에 가장 매출 비중이, 인도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가 화신이죠. 화신이 오늘 현재 한 16% 가까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3 대응용 원비 디램 투자 본격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확보 목적으로 USA 인터내셔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 내용도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가 이제 MR탱크, 요거는 왜 두 개가 동시에 돼 있죠? 네. 수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고, AI발 픽앤쇼벨. 저도 저기 픽앤쇼벨이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저게 이제 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면 봉지 참치캔 기술로 배터리까지 포장한다. 이게 이제 율초나가고, 동원 시스템즈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기사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린래시 메시지 뚜렷했던 유럽 의회 선거. 요거 2차전지 내용하고요. 석유화학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대부 시스터즈, 하나오션, 또 경제전망, 골드타임. 조선주 사실 지난주에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원님이 이번에도 정말 좋은 보고서를 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고 제가 다 정리했는데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보여드리고 이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볼게요. 지난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증시는 나스닥 다우는 계속 빠지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랐는데 사실 내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좀 올랐지만 AI가 올라서 그런 거지 대부분은 좀 많이 밀려버렸고요. 국제유가는 좀 빠졌고, 그래서 제일 큰 이슈가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프랑스가 요새 극우 쪽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재정 지출 이제 증가 우려, 그다음에 EU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마크롱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좌파 연합이 집권하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프랑스 재무장관이 경고했다고 하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좀 높다 보니까 프랑스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물가는 안정화 찾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입 물가도 마이너스. 디스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부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된다는 얘기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소비 지출이 실제로 감소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발표된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는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좋아지는데
미국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도비가 AI 통해서 어도비 주가가 정말 시원하게 올랐죠. 오랜만에. AI 이것도 결국 뭐죠? AI를 접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요게 이제 시장에 먹힌 거죠. 브로드컴도 AI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애플 AI로 올랐죠. 예. 지금 애플, MS, 엔비디아 시총이 따삭 붙어 있는데 다 뭐죠? AI죠. 네. 반면 이제 반도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전기차나 이제 자동차도 부진했고요.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뭐가 문제냐면 S&P 500 기업 중에 9.1%만이 사상 최고 52주 신고가예요. 많은 기업들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AI만 쏠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별로 오른 게 없어서 한국이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참 한국은 오르지도 못하고 그죠? 빠질 때 먼저 빠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발표된 이제 저는 어쨌든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보니까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주거비도 결국 꺾일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급락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가 안 꺾이고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꺾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6월 데이터 한 번만 더 확인되면 확실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은 높은 상태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좀 변수가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프랑스 조기 총선 이거 뭐 할 가능성도 있는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죠. 여기가 지지율이 높거든요. 1당으로 올라서면 총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마크롱, 총리는 다른 당.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한국은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까지 선임을 하니까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우리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당,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의 뭐 정치인을 뭐 국회 아니 그 뭐죠 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거의 없죠. 뭐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당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르펜이 국민연합이고 마크롱이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인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선거에서 그 국민연합이 6월 30일, 7월 7일 선거에서 이기면 1당이 돼요. 1당이 되면 총리가 그냥 돼야 돼요. 뭐 이건 마크롱이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크롱이 외교 국방을 담당을 하게 되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니까 서로 이제 정책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 정당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악화 우려미 EU 탈퇴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르펜은 유럽에 머물겠다, EU에 머물겠다라고 했지만 예.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EU에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일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약간의 정치 리스크가 이번 달 말까지 약간의 불편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도는. 근데 만약에 뭐 저런 일 때문에 증시가 휘청이면 그건 또 기회입니다. 예. 그런다고 극단적으로 EU 탈퇴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였죠. 예. IPO 서류 제출을 했고, 예, 우리 예전부터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네. 역대 아마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 3위 승용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3위 하고 있고 현대차한테도 좋죠. 돈이 들어오니까 4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GM 같은 경우 탄래 공장 그 현대차가 작년에 GM 공장 인수해서 투자도 단행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에서 내년에 150만 대. 저는 인도에 이렇게 현대차가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인도는 앞으로 중산층이 늘어날 시장이에요. 예. 또 중국보다는 오히려 사업하기도 더 괜찮고 그래서 예, 선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인도법인 이거 매출 비중입니다. 이게 화신이 18.3, 이익 비중은 20% 정도 되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SL 순으로
이렇게 인도법인 매출 비중 요거는 제가 찾아서 이건 기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가 HBM3 대응이 위해서 원비 디램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10나노급 디램 증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원비는 그 디램에서 최첨단 공정이에요. 가장 최신 공정입니다. 근데 원래 7만 장 하려고 그랬는데 2만 장 더 늘리기로 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장비사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 공장이 원래 그 어디죠? 그 용인 아니 그 용인이었나 이천이었나 그쪽 공장인데 거기를 이제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 아이를 여기 있죠. 원 아이 디램을 생산하던 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공정 장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SK하이닉스의 디램 증설 관련된 거예요. 보시면 2000의 M16 공장을요. 라인을 변경합니다. 원 I를 원 B로 바꾸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상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기사 내용을 그 원 B 디램 생산량이 원래 지금 1분기에 10,000장이거든요. 올해 4분기엔 9만 장이 돼요. 근데 원래는 7만 장 하기로 한 거예요. 요거를 2만 장 늘린 거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14에서 15만 장. 근데 자꾸 이렇게 HBM에 투자하면 뭐가 좋죠? 기존 디램은 공급이 계속 줄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 디램 가격은 또 오르겠죠. 그런 이제 구조라서 좋고 또 한 가지가 요게 선단 공정 아까 원비가 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원비가 뭔지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직 칩 있죠. 연산 칩. 예, 우리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10나노, 7나노, 5나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게 뭐 당연히 낮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가는데 여기 EUV 적용한 시점이고요. 근데 D램도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1X부터 Y 근데 이 원I 공장을요 바로 원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첨단 공정으로 여기 요게 아마 12, 13나노 뭐 10나노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X, Y, Z, A, B로 갈수록 첨단 근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B 요걸로 이제 간다. 그 밑에 이제 낸드는 64단, 96단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확보 목적으로 USA 인터내셔널 유상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건 공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시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디케이트는 미국의 LNG 터미널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USA 홀딩스를 갖고 있고요. USA 홀딩스가 중간 지주사인데 밑에 USA 인터내셔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가.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은 이제 투자나 미국 회사 인수하려고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하나오션이 1,800원 출자를 했고 이번에 또 3,600억을 추가로 출자를 해요. 그럼 5,400억이죠. 근데 이번에 요 넥스트 디케이드 있죠. 요거 아직 인수 결정은 안 했어요. 요거 인수에 1,800억 투입한다고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남은 3,600억 어디다 사용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나 호주의 오스타를 인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쉽진 않아요 둘 다. 필리 조선소도 현대중공업과 관계가 괜찮고 호주의 오스탈은 지금 여러 조건을 걸어서 막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둘 중에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 한화그룹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미국은 존스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 운항하는 선박들 있죠. 요거 건조를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뭐 예를 들면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예.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 예. 필리 조선소는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건데 미 해군이 이제 태동한 지역입니다. 오스탈은 호주의 방산 기업이에요. 미국의 조선소 갖고 있어요.
요 회사들 인수하면 그냥 바로 미국 직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작년 유증통에서 1.5조 원을 작년에 조달을 했죠. 그래서 탑업인 지분 이거 M&A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국 기업이나 조선소 인수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증권에서 잠깐 이제 나왔던 거 일부만 가져왔는데,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면 존스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존스법 위배 안 되고 미국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7함대가 있어요. 미국 7함대가 아마 그 아시아권인가 태평양 그런 거 이제 관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의 그 유지보수 사업이 MRO가 유지보수 사업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참여 가능하죠. 이게 연간 18조짜리래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자, 이번에도 이제 PPT로 한번 좀 만들어 본 건데, 요게 하나오션 미국 투자 내용이 그림 그려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오션이 USA 홀딩스를 만들었어요. 올해 3월에. 그리고 요 밑에 USA 인터내셔널을 두고 있고, 몇몇 회사 더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USA 인터내셔널만 설명할 거고, 그래서 1818억 3,633억 원을 여기로 출자했습니다. 그럼 총 5,451억을 갖고 있고요. 예. USA 인터내셔널이 어쨌든 지금 USA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인데, 이번에 넥스트 디케이드 있죠. 요 LNG 회사. 그러니까 텍사스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요일 날 또 공시를 낸 거예요. 넥스트 디케이드 지분을 6.83% 취득한다. 얼마에? 1,803억 원에. 공교롭게 이제 금액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지분 취득을 하게 됐고, 옛날에 한화 임팩트가 또 800억을 여기다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USA 인터내셔널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공시는 없어요. 근데 언론 보도로는 저거 인수할 것 같다. 요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맞다면 1,803억 원 똑같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지분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요 밑에 USA 인터내셔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임팩트 요 세 개가 넥스트 디케이드. 근데 왜 LNG 사업을 왜 인수하냐 굳이 미국에. 요건 뭐냐면 하나그룹이 처음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방산 목적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원래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방산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상선도 가져가야 되는데, 상선에서 제일 시너지 큰 게 이거 LNG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LNG 터미널을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미국 LNG가 생산이 되죠. 저거를 배에 실어 가지고 유럽과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까지 연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 보시면, 그럼 남는 돈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과 USA 인터내셔널 5,400억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1,800억만 지금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지분 여기. 그럼 나머지 3,633억 요 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저 돈을 이제 M&A 하는 목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미국의 필리조선소, 요게 뭐죠? 호주의 오스타. 이거 이제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아직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건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의 인수 의지는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추진한다고 그때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필리조선소는 이제 노르웨이의 에이커 그룹의 계열사고, 필라델피아 미국 해군이 태동한 지역이고요. 여기 MRO 유지보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오스탈은 호주 방산 기업입니다. 예. 근데 미국에 조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수하면 하나오션은 좀 날개가 다는 거죠. 예. 그러나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이제 일련의 공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하는 거죠. 예. 아, 하나오션이 되게 적극적인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런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미국은 지금 미중 갈등 상황이니까 중국을 좀 견제하잖아요. 군함에서도. 그래서 한국이 참여하기를 또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오션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죠. 이런 게 잘 되면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가 좋죠. 하나 밸류체인, 하나그룹의 나쁜.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엔진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이런 내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가 오늘 또 조선주 얘기가 많네요. MR 탱커, 저게 이제 석유화학 운반선이죠. PC선이라고도 하는데 역대 최고 성과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6월 5일하고 6월 7일, 뭐 제가 조선 이제 뭐 수준은 계속 보여드리긴 하지만 매일 성과가 사상 최대입니다. 올해 48척 수주했는데 지난해 전체 추월했고요. 2017년 역대 최대 51척이거든요. 아마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현대 계열사들이 이제 수주한 112척 올해. 이거 중에 PC선이 이게 석유화학 운반선이에요. 43척이나 됩니다. 아니 43%.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PC선, 탱커선이 강하냐? 예.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이제 예멘 반군이 공격하다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희망공 우회하니까 배가 부족한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발주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가 제일 못난이었죠.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상반기까지는 제일 안 좋아요. 근데 하반기 아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미포조선의 시간도 다가온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고생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AI발 픽앤쇼벨 이게 뭐냐? 1800년대 중반 골드러시 이제 저 금강에 금캐로 막 저기 캘리포니아 갔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근데 그때 금 찾는 건 쉽진 않은 일이었어요. 예. 근데 서로 막 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금 찾을 때 필요한 게 뭐죠? 곡괭이, 삽. 그래서 그리고 청바지. 요거를 픽앤쇼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은 많이 있는데 금을 캐려면 저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선 이걸 픽앤쇼벨이라는 전략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고 픽앤쇼벨 네, 이런 전략이 있었나요? 네, 기사 보고 저도 알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특정 패러다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막상 AI를 그 이끄는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AI를 직접 하는 기업보다 그걸 가능하게 도와주는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는 ADR을 이끄는 기업이 아니죠. AI를 하려는 기업을 도와주는 거죠. 반도체를 제공해서.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AI 데이터 센터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를 하려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주인공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픽앤쇼벨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데이터 센터가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막 지금 구축하죠. 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35조, 아마존이 205조를 향후에 지금 15년간 투자를 하고요. 예. 그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 보관하기에 전력 필요량이 기존의 10배. 구글 검색보다 챗GPT 검색이 10배 많죠. 전력. 그래서 전력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픽앤쇼벨 중에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는 태양광이라는 얘기를 해요. 태양광. 빅테크와 제일 친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빅테크들은 태양광을 좋아합니다, 실제. 예. 그래서 아마존과 메타, MS 등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태양광 수요의 80%가 기업 대상으로 전력 구매 계약 형태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야, 내가 태양광 제공할 테니까 계약 맺자 보내줄게 태양광으로 예, 그런 거죠. 이제 아마존 메타 MS도 신재생 에너지고 뭐 괜찮으니까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알리백 이제 알리백은 그거죠.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탄소를 하나도 지금 배출 안 하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예 0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도죠. 예, 100% 이제 재생 에너지 쓰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탄소 배출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뭘 제조하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태양광이 AI 붐의 최종 승자다라는 발언도 나오는데 UBS는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널리스트가 데이터 센터의 향후 잠재적인 신재생 에너지 수요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태양광은 오랜 기간 공급을 넘어설 것 같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거란 얘기고요. 하반기부터는 태양광 이 계약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 증권사의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고요. 태양광 수요 증가는 국내한테도 희소식이죠. 당연히 하나큐셀이 미국에 있으니까 연간 3.3기가와트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 7월 중엔 풀가동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네. 카터스빌 공장에 이제 건설이 마무리돼서, 그리고 지난해 조지아주 달턴 공장도 증설해서 모듈 생산 능력 5.1. 그럼 이제 8.4죠. 그러니까 하나 큐셀은 8.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 130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전력금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 솔루션이 힘들었죠. 중국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 또 중국 태양광 관세 대폭 인상, 동남아 우회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동남아 우회에서 미국으로 간 물량이 되게 많죠. 관세가 면제당하니까. 이제는 금지지만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럼 기존에 어떤 태양광 미국 회사가 동남아에서 중국 회사 걸 받아다가 재고를 쌓아놨어요. 야, 이거 싸니까 우리 많이 갖고 있자. 네. 중국에 싸니까 많이 샀거든요. 그 재고도 관세부가 들어가요. 이제. 네. 이건 무슨 얘기죠? 재고도 확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솔루션한테 되게 유리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 4개국에 있던 중국 회사들이 지금 감산 들어갔죠. 네. 가동 중단하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재고가 많아서 리스크가 있었는데, 아무튼 숨통이 트인 거죠. 그 내용입니다. 동남아 우회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태양광 모듈 급증했는데 관세 부과했고, 중국 재고 많이 보유 중인데 이 재고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요게 좀 임팩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기업들하고 계약하는 건데, 확실히 태양광이 많긴 많죠. 미국은. 물론 풍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태양광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ESS, 대용량 저장 장치도 수혜다. 두 번째 픽앤쇼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전기,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같이 가는 거죠. 풍력화하고. 그래서 향후의 시장도 10조 원대로 급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통 중국이 다 꽉 잡고 있죠. LFP.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LG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LG엔솔은 아마 26년도에 LFP 배터리 미국에서 아마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LG는 하나큐셀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1조 원 정도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액침 냉각이에요. 픽앤쇼벨. AI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저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는 발전 연료가 이제 전력이 필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ESS 같은 전력 저장 장치. 마지막이 열을 식히는, 공냉식, 순냉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각광받고 있는 건 액침 냉각. 그러니까 물에 그냥 담아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특수 냉각 이제 소재죠. SK M무브가 요 회사를 인수했죠. GRC 인수해가지고 지분 투자를 했고, GX 칼텍스도 있고 SOL 정유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좀 특징적인데, 아무튼 액침 냉각 시장도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가 이제 계속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픽앤쇼벨, 태양광, ESS, 액침 냉각 요 세 개에 한번 주목해보자는 그런 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라면 봉지 참치캔. 우리 율촌아 기억나시죠? 공부 많이 했죠. 워낙 많이 했고, 라면 포장지 만들던 회사인데 갑자기 알루미늄 저 기술로 배터리 파우치 필름,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됐고, LG에 대규모 공급을 했죠. 22년도에 1.39조 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DMP 슈와덴코가 독점하던 시장인데 여길 비집고 들어간 거죠. 성능도 되게 좋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서 소부장 이거 하자, 국산화. 그러면서 배터리까지도, 배터리 소재까지. 그래서 율촌학이 그걸 담당을 했고 국비 배정 받아서 LG와 함께 만들었어요. 파우치형 배터리 필름을. 그래서 지금 공급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LG 말고도 삼성과 SK에도 납품을 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동원 시스템즈는 동원 참치캔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그 4680 배터리 예, 그 캔도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그란 참치캔 원통형 배터리 비슷하죠. 예. 율촌학은 알루미늄 봉지 그거를 배터리 필름으로 만들고 되게 예,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이 2차 전지까지 이제 연결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만 예, 되게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여기 동원 시스템 4680 이제 배터리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거죠. 예. 그래서 또 근데 알루미늄 파우치 사업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캠찬치 안쪽 면에 알루미늄을 고르게 펴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또 롯데 알미늄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에 과자 봉지와 음료캔을 공급을 하던 회사인데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롯데 인프라셀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양극박을 생산하는데 결국 다 뭐죠? 요 전통 산업들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변신에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좀 흥미롭다.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율촌하고 워낙 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겠고 이들이 모두 다 좋은 탄탄대로를 걷는다 그거보다 지금 시장에 뛰어들었고 성과를 계속 낼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 관련된 내용인데 모디의 공중부양이다.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했죠. 가까스로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모디 정책은 지속될 것 같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를 이제 제조업을 부응하자. 사실 인도가 전 세계 증시 규모 4등이고요. 예, 그래도 지금 성장을 꾸준히 하는 걸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성장률 높죠. 젊은 사람 많죠. 인구 많고. 근데 중국보다 훨씬 작아요. 중국 GDP가 18조 5,300억. 인도는 3조 9,300억 달러. 아직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0년은 걸립니다. 예, 예, 쫓아가겠죠. 근데 중국은 원래 제조업 중심인데 인도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모디 총리가 바꾸고 있어요. 메이크 잇 인디아. 자, 제조업 늘리자. 그래서 인도 기업이건 해외 기업이든 인도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한테 생산 연계 그 인센티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9년간 610조 5조 원이 인도에 들어간 거예요. 해외에서 투자한 거죠. 또 인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도시화. 인도는 도시화율이 35.9%밖에 안 돼요. 한국이 81인데 중국은 63.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그러니까 인도의 중산층이 인도가 14억 인구잖아요. 2억 9,300만 명이거든요. 여기가 다 중하위층이에요. 중산층이 요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상위층이죠, 저기는. 그래서 중산층이 소비의 주축이잖아요. 중산층이 향후에 보시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저게 늘어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우리나라 한 두세 개 더 생기는 거예요. 내수가. 예. 2030년까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 예. 인도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자동차, 음식료. 근데 우리 한국의 회사들도 이미 인도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큰 트렌드로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는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린래시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이 이겼다. 유럽의회에서. 그러니까 녹색 정당이 졌고 이렇게 친환경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줄었고요. 기존 24에서 18.3. 녹색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극우 정당들은 이거에 좀 반대합니다.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린래시를 전달해온 중도 우파 정당 EPP가 최대 의석을 또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겠죠.
EPP 수장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그건 실수다. 예. 다시 때 약간 뭔가 트럼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럽 의회 정책을 주도하니까 미국 역시 그린래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트럼프죠. 지지율이 어쨌든 높죠. 예. 그래서 전기차 섹터한테 2차전지나 이쪽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 계약에 그럼 영향을 줄 텐데 현재 실적을 보면, 예상되는 실적을 보면은 그 4분기 매출 전망치가 LG가 9에서 10조인데 앞으로 50%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50% 수준의 증가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삼성 SDI 역시도 2분기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소폭 증가를 좀 기대를 했는데 유럽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감소 가능성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현수 연구원님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기 성장 경로는 확고한데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에서, 그러니까 성장 경로는 확실하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외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외 사업부 비중이 큰 회사들,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석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저런 노이즈들 많이 나오죠. 나오지만 아무 2차전지나 사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 다만 지난 1년 내내 빠졌거든요. 2차전지 섹터가.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 아까 뭐 율천학 뭐 그런 기업들도 있었지만 뭔가 변화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고민을 해보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등한시할 게 아니라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을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COTC 원유에서 직접 에틸렌을 뽑는 거. 그럼 이거 되면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 막 큰일 난다 기사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금요일날 소개해드렸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거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네, 그래서 주가도 빠져 있었고, 그리고 당장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올해 말까지만 보면 석유화학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살아나니까 오늘도 중국의 소매 판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려는 돼요. 예,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나와 있죠. 예, 지난주 후반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중국, 중동발 COTC 설비 등장. 근데 이들이 완공되는 거는 좀 아직 멀었어요. 27, 28년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좀 우려만 반영한 거죠. 단기 업황 영향이 제한적이다. 근데 오히려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에틸렌 공급이 늘 수 있잖아요. 그럼 에틸렌을 원료로 사용하는 그 밑에 있는 석유화학은 좋죠.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이런 회사들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국내 섹터 중에 인도 관련 직접적 수혜주는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요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인도와 관련된 수혜주는 석유화가 아니겠냐라는 또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 인도에 그 공장 갖고 있는 기업이 국도화학은 인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에폭시 공장 있죠. 그거 아마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아까 인도 그 이슈랑도 연결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화학을 그냥 뉴스만 보고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잘 또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즈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저도 사실 게임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논리에는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뭐 이게 대부가 잘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강소우 연구님이 되게 잘 쓰셨어요. 자, 인건비가 급증했죠.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개발자들 인건비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연봉 상승했고 또 당시에 쿠키런 킹덤이 대박이 났죠. 주가 막 10배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인력 충원하고 성과 그치고 또 신규 게임도 개발해야 되고 1, 2번은 원래 게임사들이 가야 되는 길이죠. 뭐 개발자들 돈 더 줘야 되고 인력 충원도 해야 되고. 근데 신규 게임을 더 만들 거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예, 중대형사로 가려면 만들어야죠. 근데 대부분은 중대형사가 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늘린 거죠. 근데 다만 성과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인원수가 400명에서 900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구조조정하면서 적자 났고 이제 인력은 7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쿠키런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1분기 흑자전환 성공했고요. 예. 이제 비용도 안정화되고 이제 좀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업 펀드멘탈은 당시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이 이제 나온대요. 이번 달 26일인가? 다음 주죠. 1 매출 8억 원대 이제 전 세계로 아마 출시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출시하기 전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이제 유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입소문을 좀 내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 중국 제외하고 동시 그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 일본 지역 유통사로 요스타를 선정했대요. 근데 보통은 저런 유통사 있죠. 유통사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가거든요. 유통사를 선정을 할 때 보통은 게임 초기 있죠. 개발 초기 단계나 중간 과정에서 보통 한대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싸거든요. 이제 계약 조건도 유통사가 유리하고. 예. 아직은 왜냐하면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 게임이 어느 정도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유통사 유리하게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다 이거 하고 나서 결정한 거죠. 그 얘기 뭐냐? 요스타도 데브 시스터즈의 이 게임성을 인정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게임사한테 좀 유리한 게 구조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쿠키런이라는 이제 IP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같은 거죠. 물론 거기에 아직 비할파는 아니지만 쿠키런도 하나의 중요한 IP가 된 거죠. 귀엽잖아요. 그 캐릭터가 다양하고. 네. 그리고 캐주얼 장르죠. 그래서 21년 10월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와 쿠키런 킹덤 이게 이제 쿠키런 IP를 통해서 나온 게임들인데 여기 월간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P로 이미 발돋움을 했고요. 예. 그래서 4월 초에 또 쿠키런 포 카카오라는 걸로 업데이트를 또 했나 봐요. 7년 만에 기존 게임을. 그랬더니 매출 순위 또 1위 하고 앱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또 신규 콘텐츠 추가되면서 유저들이 또 돈을 쓴 거죠. 예. 현재 데브 시스터 주가는 PER 13배로 비싸진 않죠. 신한증권 추정치로는 11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 킹덤이 흥행 계획된 건가? 예. 근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개발사들은 앞으로 신작을 준비할 때 중국이 주요 목표 국가도 돼서는 안 되고요. 일본,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 이건 게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게임 회사도 똑같지만 요새 잘 나가는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 다 어디죠? 중국보다 중국 외에서 대박 나고 있잖아요. 화장품. 중국 비중 줄고 있죠. 근데 중국 외에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주가 급등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 방법으로 가야 돼요. 중국에 목매면 안 되고 중국 외 지역. 근데 우리나라는 모바일 위주죠. 근데 중국 외 지역은 콘솔 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콘솔 게임. 그걸 잘하는 기업들이 밸류를 높게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린 거고. 예. 요 쿠키런 킹덤은 아직 이제 그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글로벌로 출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흥행을 해주는지가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의 흥행 성과가 이제 정말 중요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모바일 게임이니까 이번에 이거는 또 중국에서도 아마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많이 안정화됐고요. 예, 구조조정 비용이 2분기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올해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마케팅 지출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전체 마케팅비는 300억대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기존작들이 또 건재하고 하니까 더 적은 마케팅비가 요구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신임 경영진들이 이 쿠키런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경영진에 새로 선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쿠키런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요런 대구 시스터이즈 전략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가 방향을 잡은 거죠. 우리 쿠키런 IP를 키우자. 여기에 집중하자. 이걸 파생할 수 있는 게임들을 계속 만들어내자. 비용도 절감해놨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거 흥행이에요. 게임만 흥행해주고 쿠키런 IP가 더 확장되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흥행 여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방향성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아까 설명드렸죠. 그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오션이 하나오션 USA 홀딩스에 5,400억 출자했고, 예, 이 중에 5,200억을 하나오션 US 인터내셔널에 다시 출자하는 구조고요. 예, 그래서 미국 지분 인수에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하나오션에서 USA 홀딩스에서 인터내셔널로 실제 출자된 금액은 어떻게 보면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아직은. 네. 그러나 이제 남은 돈들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인수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 조선사를. 넥스트 디케이드는 이제 인수하기로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 지분 취득일은 7월 31일입니다. 미국 내 건조시설 갖춘 글로벌 조선소는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A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누군지, 오스탈이냐 필리 조선소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본토가 모항인 제2, 3, 4 함대 소속 군함 MRO,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보수, 군함 유지보수, 그리고 특점 이제 그 선조, 신조까지, 그러니까 함정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하나오션이 그리는 미래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임혜훈 연구원님이 골든타임 경제 전망이고요. 고용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너무 노동 수요가 많으니까 미국 고용이 침체가 아니라 너무 뜨거웠어요. 이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예. 초과 아직도 구인 건수가 실업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간격을 좁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은 대동소이입니다. 근데 대동소이란 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뭐 대동소이 같다는 뜻 아닌가? 그죠?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동소이 저도 그냥 대동소이 뭐 비슷한가 보다. 뭐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은 그럼 크게 다르진 않겠구나. 근데 크게 보면 같단 얘기죠. 대동, 소이 작게 보면 달라요. 그죠? 일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트럼프가 승리해도 IRA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친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은 좀 가능할 수는 있어요. 소위 약간의 작게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낸 거고, 둘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돈 많이 쓰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 트럼프는 소득세 감면하겠다.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겠죠. 미국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육성이 쉽지 않았죠. 이번에는 변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정치적 공감대와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버리는 거죠. 정치적 공감대와 이제 경쟁력 강화,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제조업에서 밀리면 중국한테 밀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수소연료 이런 쪽에서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매크로 의견은 비미국 경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비미국 경기가 좋을 것 같다. 오늘 중국의 소매 판매도 좋았고, 그래서
경기 반등.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한국과 중국의 내수 경기, 소비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소비가 최악이지만 내수 안 좋단 말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개선될 걸로 봐요. 예.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고 유가 안정화됐고 반도체 수출 증가하고 보통 이러면요 후행적으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수주들도 마냥 버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생활물가 부담 완화, 금리 인하, 중국은 민간 수요 회복과 당국 정책 대응이 내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 횟수는 0.2% 물가가 전월 대비 이 정도만 유지만 해주면 아마 2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제 올해 시작은 될 거다. 다만 시기는 9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선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최강식 연구원이 쓰였던 자료인데 조선 실적 턴업, 암모니아 탱크통, 미 해군. 그래서 기대보다 느렸던 실적 상승은 인력 공급 부족 때문이고요. 23년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채용이 됐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교육 마치고 현장 투입되니까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건비와 외주 단가는 안정화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사모는 3, 4년 전에 먼저 외국인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인력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10% 이상의 이익률을 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2022년 수주 물량을 고가, 23년 수주 물량을 대박 고가 물량이라고 칭하는데 고가 물량이 70% 이상에 올해 달할 것 같고요. 현대사모가 벌써 95%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막 10%를 넘어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현대사모가 9.4% 시현을 했고 현대중공업도 10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 그래서 일단 2분기에 가장 주목하는 거는 현대중공업이고 3분기, 4분기는 삼성과 하나오션을 좀 주목하자는 의견이고요. 조선사들 영업이익률은 10% 중반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는 가스선 탱커 생산 능력 증설로 수주가 좀 틀 것 같고요. 특히 현대미포가 요새 강력하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HD 현대중공업은 좀 목표에는 좀 못 미치지만 뭐 하나랑 삼성도 그 이유가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23년부터 발주 강세인 VLCC 등 탱크 원유 운반선도 중국에 뺏기는 모습이다. 근데 사실 수주는 별로 좋지는 않다 상황이. 근데 수주를 많이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조선은 수주 산업인데, 근데 그만큼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310억 달러만 수주해도 잔고 유지되고요. 수주 목표 329억 달러에 94%. 그러니까 나눠서 수주만 하자. 그래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한국의 수주 잔고는 3년이 넘었죠. 강력한 공급 자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완판되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중국에게 앞으로 양으로는 질 수밖에 없죠. 그걸 이기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돈만 벌자. 비싼 선박들 위주로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주 잔고가 2.5년까지로 지금 여유는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수주 쪽에서는 뭐 급격하게 뭐 수주가 감소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임스가 상장했는데 이제 상장한 돈으로 탱크 제작한다라고 나왔고, 세진중공업도 이제 현재 탱크 생산 능력을 30척에서 60척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증설을 해서 언제 가동되냐면 27, 28.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직접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현대임스랑 세진중공업의 이런 생산 능력 증설이 또 되면 이제 조선사들이 또 수주를 늘릴 이유가 되는 거죠. 기자재들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아직 가스선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았고, 최근 LNG선이 그랬듯이 주문 장구 길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사 등의 탱크 공급 증가로 수용 가능한 가스선 슬롯이 늘어나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단납기 슬롯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탱크 공급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런 이제 뭐 가스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탱크 거기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중국과의 경쟁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탱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가스선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운사들 입장에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컨테이너선은 이제 슈퍼사이클이 한번 있었죠. 21년, 22년에 엄청나게 발주했죠. 20년치 이익을 그때 다 내버리니까. 그래서 선대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막대한 미래에 공급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친환경선이 인도되면 노후선을 또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과 중고선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약속된 꾸준한 교체 발주에 이것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이 1555만 TEU, 지금 CII 규제가 뭐죠? 선박을 등급별로 나누는 거죠. 충족 못하면 이제 퇴출당하죠. 그 컨테이너선이 1555만 톤으로 전체 절반이나 돼요. 근데 수주 잔고 606만 TEU 있으니까 이거 제외해도 교체 대상이 948만 TEU, 매년 100만 TEU로 10년 교체 사이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컨테이너선 요게 수치거든요. 옛날에 451만 TEU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100만이면 요 정도예요. 요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거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컨테이너선한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 LNG 발주는 카타르 이후 좀 주춤했지만 지금 슬롯이 없어서 중국한테도 막 열어줬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초호황이었죠. 바이든 행정부가 요새 갑자기 수출 사업 중단한다 임시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 그런 국면도 있었지만 결국엔 LNG선도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 선박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당분간 몇 년은 LNG선 수주가 60척대로 요 정도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은 거죠. 꽤 많은 거예요. LNG선 수주가 60척만 돼도. 그리고 LNG선 신조 성과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LNG선이든 컨테이너선이든 교체 수요 있죠.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이 니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방을 또 막아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결혼 2030년대에도 좋다. 왜? 바꿔야 되거든요. 배를 계속. 그래서 긴 호황. 그러니까 저도 이런 호황이 아니고 정말 오래가는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런 게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런 호황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방산 시장까지 여기 추가가 되는 거죠. 이 방산은 내일 해드릴게요. 좀 길어서,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요 부분은 이제 내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한번 점검해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공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내부자 매수는 14일 날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시 쪽에서는 6월 14일 날 그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이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 있죠, 반도체. 그거 패스 3. 세 번째 이제 펩 관련해서 마감 공사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아요. 마감 공사 들어가는 것 같고, 아까 그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넥스티케이드 그거 지분 투자한 거예요. 하나오션 USA 홀딩스 요 지분 취득하는 거. 요 회사가 USA 인터내셔널에 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해드렸고, 신흥 SEC가 배터리 부품사인데 요 회사가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시총의 1% 정도로 아마 소각을 이제 3년간 1%씩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실적 추정치도 좀 나왔고요. 요거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이 예, 여기 이제 적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 예. 하이닉스 플러스 2%, ESSD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고, 원익 QNC는 쿼츠죠. 예. 반도체 부품인데 추정치 올라가. 항공주들 추정치 올라간 게 되게 눈에 띄었어요. 주가는 좀 부진했더라도. 심텍 지난주에 좋았지만 2분기 긍정적 실적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2024년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트레가이, 뭐 심텍, 항공주, 세진중공업, 또 삼양식품, 휴젤, 원익 QNC, 또 CJ, LG노텍, 고려아연, 화신, 코스맥스, LX 이런 기업들이 일단 전망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장이 끝나서요. 한번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오늘은 뭐 정시가 아쉽게 코스피 정말 전고점 얼마 안 남았는데 돌파 정말 힘드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안 좋았고 오늘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선물까지 연기금이 무려 1,000억. 오늘은 뭐 도움이 안 됐죠. 섹터로는 오늘 반도체 대표주에서 DB하이텍이 정말 그동안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조금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오늘도 뭐 기사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뭐 엔비디아 뭐 한 또 언론사에서 엔비디아 뭐 이렇게 테스트 뭐 반려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정확하게 이제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죠. 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모건 스탠리의 이제 의견처럼 내년에 전통 반도체 돌아서거든요. 그런 것만 본다면 너무 막 HBM 이슈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근데 저게 돼야 위기가 열리는데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이 특히 좋았죠. HL, 만도, 기아. 근데 이제 현대차가 IPO를 하니까 인도 자동차 부품주가 특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쪽도 괜찮았습니다. LIG 넥슨이 근데 방산이죠. 현대 로템까지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좀 쉬다가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특히 좋았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화신, 서현이야 이런 기업들이 인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이슈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눈에 띄는 섹터는 뭐 오늘 보이진 않고요. 음식료가 지난주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뭐 종목별로 근데 롯데헬푸드는 정말 뜨겁네요. 여전히. 여기가 이제 중국 관련 쪽이죠. 아니 그 인도 사료업체도 오늘 뭐 사료업체가 다 강했던 건 아니고요. 항공주도 오늘 일부 기업만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다 강하진 않고. 그리고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도 안 좋았고 정말 끝없이 밀리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네이버는 도대체 방법이 없네요. 딱히 진짜. 저 정도로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뭐 전혀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니켈 쪽 좀 안 좋았고 요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해운주도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부진했고 의료 AI 쪽도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리튬도 안 좋고 2차전지 아무튼 오늘 안 좋았어요. 또 종합상사도 오늘은 코오롱 글로벌이나 현대코퍼레이션 좀 부진했고 피팅 관련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수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급락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배터리, 또 ESS, 은행주도 오늘 좀 제법 빠졌고요. 2차전지, 원자력, 뭐 액침냉각, 조선기자재,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뭐 리노업이나 이제 HPSP는 좋았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답답하게 좀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러니까 오늘 소부장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섹터와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1,500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2배 정도 많은 기업들이 상승보다 이제 2배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에서는 오늘 자동차 좀 일부 좋았고, 하나에어로 방산주 좋았고요. SKC는 이제 많이 올랐다 좀 빠졌고, 조선도 그 현대 그 마린솔루션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갔죠. 그 현대차 그룹 좋았고요. 네. 2차전지 안 좋았고,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 올랐네요. 현대로템, 금호석유, 오리온 쪽이 좋았습니다. 오리온도 이제 음식료 중에 제일 못 갔죠. 그래서 좀 후발주자로 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기업들은 혼조세입니다. 알테오젠은 또 올라왔지만 에코프로 계열사는 안 좋았고, 엔캠 급락했고, 레인보우 좀 살아났고, PNT 2차전지도 일부 장비주는 좋았습니다. 테크잉은 지금 HBM 관련주인데 여전히 세고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올라왔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연달아 좀 충격받고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예. 그리고 재룡전기는 다시 반등했고, WCP도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오랜만에 HK 이노인이 급등해 버렸고요. 카페24는 뭐죠? 예, 저도 이게 근데 정말 많이 올랐죠. 거의 한 바닥에서 2배 가까이 올라 버렸죠. 근데 연달아 또 이틀 맞아 버리고. 근데 보면 기관이 털어 버렸죠. 예. 근데 뭐 뉴스가 또 나온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오른 만큼 또 변동성 나오는데, 예. 그래서 늦었을 때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다만 이제 회사에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게 망가지는 거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주가는 아무튼 이틀째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뭐 관련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기관들이 그동안 사실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근데 매도의 이유까지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FST도 잘 나가다가 그 뭐죠? EUV, 펠리클 뭐 이슈 나와가지고 또 한번 맞고, 오늘은 좀 진정됐지만, 그러니까 급등한 후에 아무튼 노이즈들 나오면 좀 쉽진 않아요. 대응하기가. 그리고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JNTC가 유리기판 쪽이죠. 이쪽이 좀 많이 올랐네요. HB 테크놀로지. 제주 맥주는 좀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하고 방산조이, 하이닉스 이쪽이 그 거래대금이 오늘 좀 많았던 편입니다. 한전산업은 좀 11% 빠졌고요. HL만도가 5% 뭐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증시는 좀 답답했고,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 위가 열리지 못했고, 삼성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좀 시장이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오늘 보면 화장품이나 아까 뭐 카페24도 그렇지만 오늘 화장품주들도 다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일부 이끌던 기업들도 많이 흔들리는데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다만 이런 주도주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겠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방산주로 좀 쏠렸거든요. 그게 연속성이 있을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또 달리면서 2차전지랑 위를 열어버릴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과 2차전지가 지금 가질 못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 침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슈들 많이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런 이제 뉴스나 이슈들 잘 파악하시면 이게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아, 이쪽이 트렌드가 좋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런 트렌드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보고서는 그렇게 좀 그 긴 보고서들 있죠. 예. 그리고 거기 뭐 아까 기업 분석 보고서도 대부 시스템처럼 그렇게 예.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좀 담겨 있는 보고서들을 제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좀 기운 빠지네요. 좀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또 좋은 이제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증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